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안전배려 의무를 설정하는 규범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었는데요. 결국에 안전배려 의무라는 게 좀 계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규범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먼저 노동계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사용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죠. 그래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뭐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노동계약에 의해서 제공하는 노동력과 임금을 또 급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급부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뭐 이건 그렇죠. 라이스퉁이라는 독일어를 번역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노동계약의 성질을 살펴보면 유상, 쌍무, 낙성계약에 해당하는데요. 자, 먼저 네,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내용상 그 급부에 대해서 대가적 관계가 따르는지에 따라서 이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유상계약은 그 급부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경우이고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이 무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자, 노동계약을 보면 이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급부에 대한 그 대가로서 이루어지는 급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급부를 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하는 급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급부에 대해서 교환적 지위에 있는 급부 이거를 네, 반대 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급부와 반대 급부 뭐 이렇게 구조로 짜여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쌍무계약인데요. 이 쌍무계약은 계약의 양 당사자, 그러니까 계약의 두 당사자 모두에게 계약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그런 계약 유형을 말하는데요. 이 노동계약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죠. 이렇게 양 당사자 모두 의무를 부담할 때 이거를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계약의 한쪽 당사자만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는 증여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그 증여자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렇죠? 수중자는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만 있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데요. 이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계약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그런 계약 유형을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낙성계약인데요.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의 합의, 그러니까 이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표시 중에서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이에 이제 뒤따르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청약이 있고 상대방이 여기에 승낙을 하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그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계약이 낙성 계약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자면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혼인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혼인은 그 당사자가 혼인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그때가 돼야 이제 혼인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그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도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 유형을 요식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특정한 방식이 요구된다라고 해서 요식계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예를 들었던 이 혼인계약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면 이 계약이라는 건요, 이 요식계약이 아니라 이 낙성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낙성계약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약 역시 이제 당연히 낙성계약입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단지 계약 내용을 적은 문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쪽지라는 거죠. 그냥 종이장 한 장인 거예요. 그건 그다지 이제 그 자체로 계약 효력이나 성립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노동계약을 보면 대부분 보면 이 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를 또 이제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노동법령의 규정들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법령상의 그러니까 의무인 거예요. 법령상의 의무인 거지. 그 자체가 이제 노동계약의 성립이라든가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계약의 성립이나 효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계약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좀 명확하게 되고 나중에 또 분쟁이 발생하면 그렇죠?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관계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이제 쉽게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계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노동관계는 다른 계약관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좀 특수한 성격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좀 특수해요. 특수한 성격이 있는데 이 노동관계의 특수성은 결국에 어디서 오냐면요. 이 노동력이라는 그 상품이 다른 상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갖는 어떤 특수한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동력의 상품으로서의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그 상품의 담지자인 이 노동자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죠. 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노동력만 따로 떼서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그 사용자의 지배 영역으로 진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지배하면서 노동자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와 어떤 별개의 독립한 인격체이지만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인데 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이 종속적인 지위에 있게 되죠. 따라서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는 자신에게 종속된 지위에 있게 되는 이 노동자의 생명이나 또는 신체의 안전과 같은 이런 이제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좀 특별한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무가 사용자의 급부 의무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급부 의무는 노동력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 즉 임금을 지급할 의무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역시 이 임금 지급 의무와 마찬가지로 노동계약의 주된 의무냐 하는 문제인 거죠. 통상 급부 의무나 뭐 이제 또 주된 의무가 그 계약의 내용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본다면 안전배려 의무가 이 노동계약의 직접적인 급부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또 급부 의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어떤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노동계약에서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좀 힘든 경우가 많죠. 계약이 있을 때요,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계약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당사자들은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협조하는 관계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약으로 정한 의무 내용에 따라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또 권리를 행사할 때 뭐 이러한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이 계약 관계와 같이 일정한 법률 관계에 있는 그런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하는데요. 네,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그러니까 급부 의무나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그런 종된 의무에 작용을 해서 이거를 좀 확장시키고 또 이 부수적인 의무와 또 이제 그거에 또 상응하는 권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신상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신제품의 매도인은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이 제품의 사용과 관련해서 뭐 사용 방법이라든가 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줘야 하는데요. 만약에 매도인이 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매도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뭐 설명 의무나 뭐 정보 제공 의무 또는 통제 의무와 같이 다양한 의무들이 이 계약 관계에서 또는 계약의 그 체결 과정에서 발생을 해서 그 당사자들에게 부과가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의무들을 발생시키는 그 근거가 되는 규범이, 그러니까 근거 규범이 신의 성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측에 근거해서 이러한 의무나 또는 어떤 권리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 문제는요, 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하지만 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책임을 좀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신의 성실의 원칙과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해서 발생하는 책임을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또는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좀 다양한 유형에서 그 다양한 사안에서 또 인정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많이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안전 배려 의무는요, 결국에 그러니까 노동 관계에 있어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발생하는 이 사용자의 의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전 배려 의무의 법적인 성격을 좀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대표적인 견해가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이 부수적 의무로 파악하는 겁니다. 좀 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계약상의 주된 의무, 그러니까 즉 급부 의무는 임금 지급 의무라고 이해를 하면서 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안전 배려 의무는 노동자의 급부 의무에 부수해서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계약상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의 이제 부수, 그러니까 보호 의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 관계, 그러니까 이제 채권 관계죠. 이 채권 관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채권 관계에서 보면 주된 의무는 결국에 이제 급부 의무고요. 그 다음에 이 종된 의무로 썼던 그 부수적 의무 또는 보호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보호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안전배려 의무는 이러한 일반적 보호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자, 안전배려 의무를 노동계약의 주된 의무, 즉 급부 의무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뭐 이 견해에 의하면 보호 의무라는 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 의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회피해야 하는 어떤 소극적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칙상 부수 의무로 인정을 하게 되면 안전 배려 의무는 이런 소극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소극적 성격이 있는 건데, 하지만 이게 그 실제로 안전 배려 의무라는 게 이런 소극적 의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용자가 노동자의 어떤 생명과 또 신체의 안전을 좀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의무까지 포괄해야 한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급부 의무 또는 주된 의무로 이해를 하자라는 견해입니다. 안전배려 의무를 이제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로 보는 견해와 그 노동계약상의 주된 의무, 즉 급부 의무로 보는 견해가 이게 이제 양극단에 있으니까요. 뭐 이를 이제 절충하는 견해로 안전배려 의무가 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뭐 최근에 좀 유력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사회적 세력 관계에서 좀 열등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신체와 건강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배려 의무가 좀 소극적 성격의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적극적인 급부 의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대법원 판례는요, 이 사용자는 노동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처럼 판례는 안전배려 의무를 신의칙상의 부수적 보호 의무로 파악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널리 이제 채권 관계 전반에 걸치는 그냥 일반적 보호 의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 계약을 넘어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호 의무라든가 뭐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 역시 이제 동일한 의무로 좀 파악하고 있어요. 판례에 의하면 이 안전배려 의무는 숙박계약이나 뭐 여행계약, 도급계약, 의료계약과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도 보호 의무 또는 배려 의무라는 개념으로 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점차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일정한 법률 관계에 기초해서 어떤 특별한 사회적 접촉 관계에 있는 그런 당사자 사이에는 네, 그러한 법률 관계의 어떤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의무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호 의무의 영역이 차츰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특정한 법 현상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호 의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특별한 관계에서 인정되던 특별한 의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달팽이 맥주 사건 다루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주의 의무, 네, 듀티 오브 케어라고 했죠. 이 케어해야 할 의무, 이게 이제 보호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죠. 원래 이런 보호 의무는 이 숙박 계약, 여행 계약, 도급 계약, 의료 계약, 노동 계약,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계약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직접적으로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그런 긴밀한 사회적 관계에서 그 양 당사자들 사이에 인정되던 일종의 이제 계약법상의 그러니까 계약법적 의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만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달팽이 맥주 사건에서 이러한 특별한 보호 의무를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네, 그러한 일반적인 의무를 인정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의무를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관계에서만 인정되던 의무가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그 일반적 시민 사이에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 일반적인 관계에서 또 인정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의 의무의 또는 이제 보호 의무의 일반화라고 많이 지칭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요. 이게 우리 그러니까 전통법이 스스로 이제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재적으로 발전한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서구의 법 체계를 뚝 떼가지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서구의 법 체계를 받아들일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전해 있었던 그 상태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지닌 가치라든가 뭐 역사적 발전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의 현 상태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에서의 보호 의무에서 일반적 주의 의무로 발전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불법행위법상의 일반적 보호 의무만으로서 이제 그 상태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법 발전이 그러니까 역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 보호 의무를 다시 특별한 관계를 규율하는 의무 체계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이 노동계약상의 안전배려 의무를 그 일반적인 채권 관계에서의 보호 의무로 파악을 하고 뭐 이것을 좀 특별한 사회적 접촉 관계에서 요구되는 그 특별한 보호 의무로 발전시킨 것이 보호 의무의 확장이라는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이게 이제 역설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좀 역설적인 현상이긴 하죠. 그래서 이미 발전된 형태의 서구법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구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이게 이제 우리의 법 시스템에서는 좀 배제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이제 서구법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법 시스템에서 배제가 됐던 서구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법 발전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참 아이러니랄까 뭐 이제 어떤 패러독스랄까 뭐 이런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어쨌든 이 안전배려 의무는 이 독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독일의 법원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산업 현장에서의 이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부과되었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계약에 있어서의 안전배려 의무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그렇죠?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과 설비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이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 비자주적인 종속 노동에 종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측면, 그러니까 즉 이제 종속 노동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안전배려 의무는 이 노동계약상에 또 이제 이 노동법상에서 어떤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판례나 다수의 학설이 이 안전배려 의무를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이해하고 있지만 최근 그 노동법학계와 또 어떤 그 법 실무계를 중심으로 이 안전배려 의무를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이면서 동시에 노동계약상의 급부 의무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좀 차츰 그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뭐 이와 같은 책임은 그 계약 위반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뭐 불법행위 책임으로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안전배려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 또 책임의 근거가 뭐 조금씩 이제 다르게 구성되긴 하는데요. 뭐 어떻든 간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그러니까 계약 책임으로 하든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으로 하든 간에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에도요. 노동자의 이 사용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이행 청구권이라든가 노무 제공 거절권 또는 작업 중지권과 같은 이런 실천적 권리들이 또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노동계약은 노동력의 제공과 또 임금의 지급이 서로 이제 대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유상, 쌍무, 낙성계약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노동자의 이 노동력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주된 급부 의무로 구성하고 있죠. 이러한 노동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라는 점, 그렇죠. 이게 계속적 계약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단순한 교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조직으로 편입된다는 점. 그러니까 노동계약에 의해서 어떤 그 생산 조직, 그러니까 저기죠. 그 기업체라는 어떤 그 노동과 생산을 담당하는 그 조직으로 편입되게 되죠. 노동자가.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된 인격체인 사람에 의해서
이게 노동력이 제공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더욱 또 강하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이 부수적 의무들로는요, 이 노동자에게는 그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로서 뭐 직무 전념 의무, 뭐 영업비밀 유지 의무, 뭐 경업 금지 의무,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뭐 사용자에게는 뭐 안전배려 의무라든가 균등 대우 의무, 성희롱 예방 의무, 뭐 이런 의무들이 또 이제 요구가 되는데요. 이처럼 이제 판례와 또 다수설에 의하면, 그렇죠, 이제 그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안전배려 의무는 이 노동계약상의 주된 급부 의무가 아니라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 계약의 이 부수적 주의 의무다, 보호 의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유력한 견해에 의하면 결국에 안전배려 의무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배려 의무는 급부 의무이면서 동시에 부수적 의무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뭐 현재 이게 이제 지지층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전배려 의무에 대해서 이 독일민법 제618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이 이제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주로 이제 안전배려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여러 규정들에서 뭐 이제 근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긴 한데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를 보면, 네,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생산시설이 기계화 또는 이제 동력화 되고요. 위험물질의 사용이 빈번해지니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해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좀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좀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요, 이 제5조에서 사업주에게 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또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따를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요, 이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이 노동 조건의 개선, 그리고 이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할 것, 뭐 이런 것들을 사용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안전배려 의무는 독일의 산업화 시대에 이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었던 것인데요. 독일에서의 안전배려 의무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볼 때 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담하는 고용계약상의 의무로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배려 의무는 이 독일 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 독일 민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그 사용자에게 부과되었던 의무였는데, 이게 이제 독일 민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618조와 제619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민법 제618조를 보면요. 그 제1항에서 네, 노무 청구권자는 그가 노무의 실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장소, 장비나 기구를 설치 및 유지하고 또 자신의 명령 또는 지시하에 행하여지는 노무급부를 지휘함에 있어서 노무급부의 성질상 허용되는 한도에서 의무자가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요. 제2항은 의무자가 가족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때에는 노무 청구권자는 거실과 침실, 식사 및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하여 의무자의 건강, 풍기 및 종교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과 규율을 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제3항에서 노무 청구권자가 의무자의 생명 및 건강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의 손해배상 의무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관한 제842조 내지 제84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619조에서 제617조 및 제618조에 의하여 노무 청구권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민법의 입법 의도는 좀 그런 건데요. 이 고용계약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 그 채무관계와 달리 노동자의 인격적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관계이며, 그러니까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인격 보호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추상적인 안전 배려 의무는 이 노동관계의 특수성에서 좀 비롯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법률 관계가 노동관계이면 그죠? 신의 측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여주는 것이 독일 민법 제618조 또 619조의 명문의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독일 민법 제618조는 이제 특칙이 없는 한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고용관계에 적용되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이 도급이나 위임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고용과 같은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제618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민법에 의하면 이 사용자는 세 가지 형태의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첫째, 사용자는 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둘째로는 이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 그 노동자의 건강, 풍습, 그 다음에 신앙에 좀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동자가 과실 없이 또 이제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것이 이제 노무급부와 관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요양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 이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민법이라든가 이 노동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칭도 또 제각각인데, 그래서 안전의무, 뭐 부조의무, 배려의무, 보호의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되어 있지 않고요. 뭐 판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도 안전배려의무 뭐 이렇게도 하지만 뭐 안전보호의무, 그냥 보호의무, 배려의무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계약상의 안전배려 의무는 이 노동관계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노동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극적 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 보호 의무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극적 의무만 규정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상되는 그 이제 생산 시설의 위험으로부터 이 노동자를 그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는 이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노동력의 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장 내에 갖고 들어오는 노동자의 물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포함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이 노동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까지 좀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기업 오너가 아닌 그냥 이제 그 상급자, 직장 상사에 의한 그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 이때도 역시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당연히 이 가해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이때 이제 사용자 역시 이러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 역시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이거는 민법 제75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피해자의 사용자로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이 피해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배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 당사자 사이에 그 약정이라든가 뭐 회사의 취업 규칙, 그다음에 단체 협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뭐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개별적 노동관계와 관련해서 거래 통념상 그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요, 이 사전적인 예방조치 청구권이나 또 노무 제공 거절권, 또 안전배려 의무 이행 청구권, 그 다음에 작업 중지권과 같은 권리가 또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노동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데요. 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의 근거 규범이 계약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법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는 좀 이론적으로든 아니면 이 법률 실무에 있어서든 계약 위반과 또 이제 불법 행위에 그 무엇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논리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 이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가 서로 겹쳐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약 위반도 되고 또 불법 행위도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계약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그런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근대 우리 시민법이라고 하면 근대민법의 양대 축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 프랑스 민법과 이 독일 민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 프랑스 민법은 1804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독일 민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먼저 이 독일 민법을 보자면요. 이 독일 민법의 경우에는 이게 계약 책임이든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이든
이 책임 성립을 위한 요건을 아주 이제 제한적으로 아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건이 이게 계약 위반에도 해당하고 또 동시에 불법 행위에도 해당하는 일은 이런 일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와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와는 반대로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정말 이제 너무 이게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늘릴 것인가 좀 이제 늘려야 되는 거죠. 좀 늘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설이라든가 이 판례라든가 하는 게 너무 협소한 책임의 인정 범위를 좀씩 넓히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계약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이 겹치는 문제 이런 거 그런 문제는 이제 생기지가 않는 거죠. 프랑스 민법은요, 이제 구조상 보면 이제 우리 민법하고 좀 많이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반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이 서로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겹칠 수가 있게 되는데 프랑스 민법에서는 이 겹치는 걸 허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겹칠 수 있다면 이제 이게 두 개 중에 어느 거냐 해서 두 개가 이제 서로 겹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쪽 아니면 뭐 저쪽 뭐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고요. 뭐 이쪽이면 이쪽 아니면 저쪽이면 저쪽.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면 계약 아니면 불법행위면 불법행위 딱 이렇게 이제 그 정해서 한쪽으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계약이면 계약, 불법행위면 불법행위 뭐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그렇죠. 이제 한쪽으로 이런 구성을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청구할 때도 그렇게 이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 영국 판례법이죠. 이제 커먼로의 경우인데 이 커먼로의 경우에는 역시 이 겹치는 게 좀 허용이 되는데요. 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의적인 계약 위반 있죠. 계약을 위반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이제 고의적인 계약 위반은 동시에 불법 행위에도 해당한다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뭐 이제 다 인정될 수 있는데 이게 다 인정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뭐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위반으로 받고 불법 행위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청구권은 두 개가 이렇게 다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제로 배상은 하나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이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두 번 더블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법 실무계에서 이제 법조계에서 이렇게 이제 계약 위반과 또 불법 행위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요, 이 불법 행위 사건으로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 위반도 되고 또 불법 행위도 된다면 주로 이런 분야에서는 계약 위반보다는 불법 행위 쪽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좀 오래됐는데 이게 왜 이런 경향이 있는가, 뭐 왜 이런 경향을 보이는가에 대한 분석은 뭐 거의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이제 조규창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로마법과 뭐 이제 게르만법,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법사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의 특징, 어떤 법문화의 특징이 좀 직관적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고 좀 직관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분석을 해서 이런 그러니까 계약법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이게 치밀한 논리 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밀한 논리 구성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리적이지 않고 이제 직관적이다 보니까 이게 불법행위 쪽을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 외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계약이 아니라 계약법 사안인데도 이게 왜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의문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했던 사람은 제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봤던 것 같은데, 사실 보면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만 다를 뿐이지 뭐 이게 손해배상의 범위라든가 방법이나 뭐 또는 이제 소송 절차에 있어서나 이게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게 계약으로 해도 되고 불법행위로 해도 되고 이게 서로 다른 점이 없으니까 이게 굳이 그걸 구별을 해야 할 실익이 있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게 계약 위반의 어떤 법률 효과도 손해배상이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의 법률 효과도 손해배상이니까 이게 손해배상법이라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 체계라는 그 단일한 어떤 그 기준으로 두 개를 서로 이제 묶으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움직임도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 체계를 하나의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 분배라는 그런 이념 하에 계약 책임이든 불법행위 책임이든 또는 위험 책임이든 이거를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일원화된, 그러니까 통일된 규율을 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하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게 이제 틀렸다 하는 건 아니고 좀 문제가 있긴 한데요. 뭐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정책적인 주장이니까 그걸 틀렸다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게 적어도 이게 어떤 현상인데, 그렇죠? 법 현상이고 사회적인 현상인데,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 내용을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뭐랄까 이게 저도 이제 딱히 구별을 해야 하는 실익이 있다 아니면 없다, 뭐 그러니까 실익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다 뭐 또는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섣불리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계약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 사이에는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조 실무계에서 우리 실무계에서 이 계약보다는 이 불법행위 사건으로 처리하는 거 역시 이게 뭐냐면 계약 책임으로 구성을 했을 때보다 불법행위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했을 때 이게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더 이제 훨씬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게 이게 민법 제 393조인데, 이 393조가 계약 책임에도 적용되고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걸 그 전에 학자들은 대부분의 뭐랄까 민법 교수들하고 그러니까 민법 전공자들은 이거를 같다라고 봤어요. 이게 393조가 계약 책임이든 불법행위 책임이든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아니죠. 이게 393조라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 계약 책임에 있어서와 불법 행위 책임에서 이게 운용되는 구조가 아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 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법 조문이 그러니까 하나의 조문이니까 똑같죠. 그래서 하나의 조문이지만 이게 계약법에서 계약 책임에서 적용될 때와 불법 행위 책임에서 적용될 때 이게 확 전혀 다른 구조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계약 책임보다 불법 행위 책임 쪽으로 갔을 때 서로 이제 어떤 뭐랄까 유리해진다 아니면 이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더 이제 커지는 거죠. 크게 한탕 할 수 있는 그 큰 그 그림이 이제 여기서 그려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 불법 행위 쪽으로 많이 좀 몰리는 경향이 생겨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에 그죠? 다음에 이게 시간이 난다면 뭐 이 얘기를 좀 충실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 뭐 이제 그럴 시간이 있을지 그건 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다음에 뭐 기회가 있다면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인데요. 예상외로 아주 판례가 많을 것 같은데 예상외로 그렇게 판례가 많지는 않고요. 또 최근에는 뭐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법원 판례도 뭐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보면 2000년대 그 초반에 몇 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요 2000년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제 피고가 누구냐면 이게 이제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호텔 오너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주인인 거죠. 이제 호텔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주인이고, 그 다음에 뭐 호텔의 어떤 사용자는 그 상무이사를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속어로 얘기하자면 그렇죠. 이제 바지 사장이었던 거죠. 이제 바지 사장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자기는 이제 뒤로 조금 빠져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을 경영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고는 누구냐면 그 호텔의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 종업원인데 이 원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자죠. 역시 호텔 상무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니까 새벽 2시에 호텔의 호텔 업무용 차량 있죠. 호텔의 업무용 차량에 손님을 태우고 그러니까 이제 88고속도로를 타고 이 옥포 방면에서 합천 방면으로 오고 있었는데요. 이게 쭉 오다가 이제 그날 이제 새벽 6시경에 이제 커브길이에요. 이제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간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가서 이게 88 고속도로에는 중앙 분리대가 없나 봅니다. 당시엔 없었나 보죠. 그래서 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로 약 한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그 뇌자상, 그러니까 두뇌에 이제 상처를 입고요. 대퇴부 골절 같은 이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거 보면 상당히 크게 다친 건데요. 근데 이 원고는요, 이 사고가 나기, 뭐 이제 그 1년 전에 이제 호텔 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피고가 호텔 직원으로 이제 입사했는데 호텔하고 이제 그 지하에 또 이제 단란주점을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호텔하고 그 단란주점의 직원을 줄이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이제 그러니까 원고는
그 이제 주간에는 낮에는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을 또 운전하고 호텔 주방에서 쓰는 물품을 또 조달하고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 야간에는 또 이제 지하에 있는 그 단란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일 이제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면 부족 상태에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졸린 상태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2달 전에도 또 졸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고가 이제 났던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도 이제 6시부터 2시까지 계속 이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냈는데 이제 피고가 결국에 이제 원고에게 그 호텔과 단란주점의 영업을 위해서 이제 주간으로 또 야간으로 계속 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고에게 이제 과로와 또 수면 부족 상태를 초래했고, 또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또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장거리 운전까지 하게 했는데, 이건 결국엔 뭐냐면 노동자에 대한 이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에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요, 이 피고의 이러한 보호 의무 위반 행위가 원고의 운전상 과실과 함께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정되지 않은 그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2001년 이 판결인데 이제 공장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서로 싸우고 이제 폭행하고 그런 경우인데요. 뭐 당시에 누구냐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을 하고 공장에 또 입사한 그 미성년자들이 이 공장 기숙사에 묵고 있었어요. 공장 기숙사에 이제 묵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 자기 욕을 하고 다녔다고 잠자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얘를 가서 이제 여러 명이 가서 이제 두들겨 팬 거예요. 아마 이제 술도 몇 잔 마시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두들겨 팬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심에서는 이 사용자의 보호 의무를 인정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사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숙사에서 이 폭행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는 뭐 통상 예측하거나 뭐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견 가능했다 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사용자의 책임을 좀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그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네, 2006년 사건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직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술을 마시고 이 회사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음주운전을 한 거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이제 전복 사고가 났는데 그 이제 그 차에 실려 있던 그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유독한 이제 화학 물질이 있었는데 그 화학 물질이 이제 뒤집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이 이제 운전자도 술 취해서 운전한 이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거죠. 화상을 입고 아주 중상을 입고 치료를 하다가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이 사건 역시 이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이 사건 사고가 이제 업무와의 관계, 그러니까 업무와 사고 사이에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 안전배려 의무에 위반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본 사례들을 잘 보면, 이게 대체로 보면, 이 업무상 재해, 그러니까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건들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이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이제 위험 책임까지 이게 모두 겹치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다 겹쳐 있는 영역인데, 어쨌든 뭐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특별법인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가장,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위험 책임을 기초로 인정되는 그 책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게 되면 뭐 굳이 안전배려 의무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건 위험 책임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배상이었기 때문에 안전배려 의무를 뭐 이렇게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손해배상이 일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배려 의무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라 하면 결국에 뭐냐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산재보상을 거절한 경우들이죠. 그래서 산재보상이 거절돼 가지고 산재보험으로부터 이렇게 보상받지 못할 때 결국에는 이때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 보니까 안전배려 의무가 이제 쟁점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안전배려 의무를 문제 삼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좀 드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없다, 아니면 사건이 적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한번 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법 쪽에서 이제 한번 딱 걸리고 넘어오니까, 그렇게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쟁점이 대부분 보면 이게 이런 쟁점이 꼭 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서 쟁점이 잡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쟁점이 다른 쪽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뭐 또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안전배려 의무를 문제 삼는 경우가 또 드물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물게 보이는 거죠. 실제 사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들은 다 있는데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영역에서 한번 사건을 싹 걸러주고 그 다음에 쟁점이 또 이제 다르게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다 보면 이게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안전배려 의무라는 게 이렇게 겉으로 딱 튀어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가 몇 건 그렇게 이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계약 말고도요, 노동계약 말고 이게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들만 보더라도요, 뭐 이 성희롱 사건이라든가, 뭐 도급계약, 여행계약, 숙박계약, 뭐 임대차 계약, 의료계약, 그 다음에 뭐 이제 증권 거래 있죠. 증권사 직원이 하는 어떤 투자 권유 문제, 이런 것들까지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이 안전배려 의무가 인정되고 또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인정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는요, 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노동관계에서는 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 차별적 처우를 했을 때
그 3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손해배상을 사람들은 흔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제 가짜 뉴스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계속 문제를 삼는데, 이게 그래요. 이게 사실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이냐, 뭐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냐,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막 좀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게 사실은 진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다른 제도인데, 이걸 갖다가 징벌적 배상제도라고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 이게 사실 이게 정치권이나 아니면 법조계나 아니면 좀 언론이나 여기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 수업 주제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주차 이번 주 출석 퀴즈는 네, 이거예요, 이거. 다음 주 주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요거 한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이제 20자 이내로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한 뭐 의견 같은 것도 뭐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주차 출석 인증 과제는 다음 주 수업 주제는 무엇입니까? 와, 이제 그 주제에 대한 간단한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 이런 거 해서 합쳐서 20자 이내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